내일 오후 3시까지 2억입니다. 그 금액 못 맞추면 당신 이름부터 넘깁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는데요.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등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누 거품이 손목까지 번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성희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도 주방장의 호통도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화면 속 짧은 문장만 또렷했거든요. 암호화 메신저는 원래 읽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더 대담해졌고요. 증거는 안 남는다는 말에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결국 그 어두운 만남까지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넘긴다는 문장이 증거가 필요 없는 공포로 꽂혔어요. 말이 밖으로 새는 순간 누가 그걸 막아주나요? 박진석이 막아줄 리 없고 딸 박영나가 감싸줄 리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훑어봤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주방장이 그릇을 쌓아두고 짜증을 내고 있었고 홀 쪽에서는 손님이 물 좀 더 주세요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고성희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뭔데 또 멍 때려? 주방장이 고성희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금방 할게요. 고성희는 급히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펄떡거렸습니다. 2억.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튀었습니다. 고성희한테 2억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메시지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고성희가 한 발이라도 늦으면 상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뜻이었죠. 고성희는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벽에 던져진 휴대폰, 금이 간 액정,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 약속 어기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협하냐는 눈빛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2억을 못 받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찰을 피해 도망치더라도 위급한 순간이 오기 전에 자기 살 길을 열기 위해 고성희의 이름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릇을 닦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일당이 얼마였지, 며칠을 더하면 얼마가 되지, 어디서 급전을 당겨오면 하지만 계산은 시작하자마자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물에 담그고도 쥐는 돈이 고작 몇만 원인데 2억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고성희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였어요. 고성희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 답은 항상 한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박진석. 계좌를 막고 카드도 끊고 밖으로 내쫓고도 고성희가 다시 일어설 틈을 안 주는 사람. 고성희는 그 이름을 떠올리자마자 더 억울해졌습니다. 억울함은 자꾸 손을 더럽혔고 고성희는 그릇을 3개 문질렀습니다. 그릇이 삐걱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손목이 찌릿했는데요. 고성희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을 때 고성희는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는데요. 거울 속 고성희는 예전의 고성희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입술은 말랐고 눈빛만 과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나 지금 무슨 꼴이야? 그런데 고성희는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보다 현재 상황이 더 서러웠습니다. 서럽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 남자가 약속대로 움직일 테니까요. 고성희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는 한 번 더 도착해 있었습니다. 문장은 더 짧아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성희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거래한 건 그 사람 목숨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자신의 목숨도 같이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래, 방법이 없지는 않아. 고성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끝이 떨렸는데요. 고성희는 그 떨림을 두려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래왔습니다. 무섭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로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다른 감정으로 덮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떠올랐습니다. 박영나. 딸 박영나의 작업실, 그 좁은 공간, 책상 서랍 속 통장, 그리고 딸이 끝내 내밀었던 봉투의 무게. 그날 박영나가 차갑게 말했죠. 이걸로 마지막이에요. 고성이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이 장벽이 아니라 열쇠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싫어해도 딸이 울어도 고성이는 지금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나면 낭떠러지니까요. 고성이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품이 사라져도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앞치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절망이 가벼운 게 아니라 결심이 사람을 가볍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고성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 30까지 2억. 그런데 고성이는 그 숫자를 되뇌는 순간 또 하나의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2억을 구해도 끝일까요? 그 남자는 정말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면 고성이가 돈을 마련하는 순간 더 큰 값을 부르며 목을 조일까요? 고성이는 그 질문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답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3시.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고 고성이는 스스로를 속였는데요. 고성이는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릇은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릇을 집어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물살이 거칠게 일었습니다. 고성희의 손은 더 빨라졌고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뒤에는 내일 오후 3시가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결심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고성희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돈줄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에 승인 거절이 뜨는 순간 고성희는 박진석이 정말로 자기 숨통을 끊을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고성희가 들어간 곳은 동네 편의점이었습니다. 비싼 가방을 들고 들어온 사람답지 않게 고성희가 집어든 건 즉석밥이랑 컵라면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손이 그쪽으로만 갔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싶어서요. 고성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결제를 누르자 삑 하고 짧은 소리만 나고 화면에 딱 뜹니다. 승인 거절. 직원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손님 카드가 안 되는데요. 다른 걸로? 고성희는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냐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고성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립니다. 아, 제가 다른 카드가 있었나 잠깐만요. 고성희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카드가 2장, 3장 나오는데요. 하나씩 내밀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승인 거절. 직원은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바뀝니다. 사정 있는 사람으로 보는 눈. 고성희는 그게 너무 치욕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요.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세기도 싫었습니다. 고성희는 급히 물건을 내려놓고 웃지도 못하는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 공기가 차가운데도 고성희는 더웠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거든요. 고성희는 바로 휴대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이 아예 접속이 안 됩니다. 이용이 제한된 계좌입니다 같은 문구가 뜨는데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고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부터 겁니다. 비서, 은행, 아는 지점장, 예전부터 거래하던 PB까지. 누구는 받지 않고 누구는 받더라도 당황한 것 같은 말투로 말을 합니다. 사모님, 그게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고성희는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밖에서 소리내면 더 창피해질까 봐요. 고성희는 결국 은행으로 직접 가기로 합니다. 내가 직접 가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간 고성희는 대충 보아도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라면 VIP실로 안내받을 사람인데 지금은 다릅니다.
직원들이 고성의 얼굴을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고성이는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고객님, 현재 계좌가 출금 제한 상태입니다. 무슨 제한? 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여기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성이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요청이 누군지 너무 뻔했거든요. 박진석입니다. 고성이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럼 카드가 전부 막힌 것도, 연동된 계좌가 제한이라 카드도 결제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는데요. 고성의 귀에는 이제 끝났다로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을 나갈 때마다 나는 이 동네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데도 고성이는 자신이 유리벽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느낌. 그게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려다가 멈칫합니다. 카드가 안 되는데 택시비를 어떻게 내겠어요? 결국 그녀는 버스를 탔습니다. 고성이가 버스를 탄다는 자체가 고성이에게는 또 다른 굴욕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고성의 머릿속은 계속 같은 문장을 되풀이합니다. 박진석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다고.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신의 작은 방에 도착했을 때 고성이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간다는 건 자신이 정말로 쫓겨났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고성의 숨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고성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자마자 지갑을 쏟아봤습니다.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적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입니다. 이걸로 뭘 하라고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성이는 서랍을 뒤져서 오래 숨겨둔 비상금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그 통장만은 박진석이 모를 거라고 믿었는데요. 남아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박진석이 나를 모르는 척하면서도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요. 자존심이 가장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춥니다.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묶었던 돈 좀 풀어줘? 그런 말은 입 밖에 내는 순간 패배입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패배자가 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찾는다. 박진석 없이도.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다른 길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일 돈이요. 고성이는 머릿속으로 사람들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재단에서 알던 사람, 예전 파티에서 친해진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에게도 전화가 가지 않습니다. 한 통만 걸면 소문이 번질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는 지금 불쌍한 사람으로 비치는 게 제일 싫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현실적인 결론에 닿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절해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딸 박영나. 박영나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고성이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성이는 딸에게 따뜻한 엄마였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 때 품어주기보다 울 시간에 공부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영나와 자신을 위했던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역시도 고성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키운 딸인데 지금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요. 자신이 해준 것에 비해 2억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성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화장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얼굴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망가진 엄마라는 컨셉은 영나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니까요.
고성이는 항상 모든 일을 계산을 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남은 현금으로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합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영나가 거절하면? 그 질문이 잠깐 스쳤는데요. 고성이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거절 못하게 만들면 돼. 박영나 작업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문 앞에서 고성이는 잠깐 숨을 고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두드렸습니다. 딱딱.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고성이는 잠깐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야.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 정적 속에는 박영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경계, 미안함보다는 피로. 고성이는 그걸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펜이 쥐어져 있고 눈밑은 피곤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영나 목소리는 차가움과 떨림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고성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지금요? 저 오늘이 마감일이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고성이가 그렇게 말하자 박영나는 결국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고성이는 들어오자마자 작업실을 훑어봤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태블릿과 영나의 물건들을 보니 딸이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버티며 살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고성의 마음은 흔들리기보다 더 조급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딸이 돈을 묶어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고성이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바로 말부터 꺼냈습니다. 영나야, 돈 좀 필요해. 얼마나요? 박영나는 묻는 방식부터 이미 방어적입니다. 고성이는 짧게 말합니다. 2억. 박영나 눈이 커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라는 말이 바로 나올 뻔했지만 박영나는 참습니다. 엄마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박영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장난 아니야. 왜요? 어디다 쓰려고요? 고성이는 여기서 잠깐 망설입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거짓말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급한 일 있어. 나중에 말할게. 박영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고성이는 그 말이 나오자 얼굴이 굳습니다. 딸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고성이는 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기 싫어서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고성이는 그 해석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 자기 행동이 더 추해지니까요. 너 나한테 이럴 거야?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2억을 달라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박영나가 목소리를 높이자 고성이는 오히려 더 낮게 말합니다. 낮아진 목소리는 더 무섭습니다. 영나야,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니?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진실을 무기처럼 꺼냈습니다. 박영나 얼굴이 흔들립니다. 딸은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가 정말 끝장나면 어떡하지? 를 걱정하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내 아빠가 모든 걸 다 막아놨어. 내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나 봐. 박영나는 그 이름이 나오자 표정이 더 굳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이 싸움은 더 위험해지니까요. 그럼 아빠한테.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게 누군데? 고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고성이는 딸이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너는 괜찮을 것 같아? 박영나는 그 말이 협박인 것을 압니다. 동시에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의 엄마니까요. 박영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엄마가 나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게 싫지만 피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깊게 숨을 내쉬고 말합니다. 2억은 불가능해요. 고성희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얼마?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낮게 말합니다. 1억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예요. 고성희는 눈빛이 바뀝니다. 기대했던 2억은 아니지만 1억은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돈입니다. 고성희는 딸이 내민 숫자를 잡고 더 밀어붙일 준비를 합니다. 1억이면 부족해. 부족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지금 내 통장까지 뒤져도 1억이 끝이에요. 박영란은 여기서 결심합니다. 더 끌면 엄마가 더 집요해지고 더 상처만 남습니다. 박영란은 서랍을 열어 통장과 도장을 꺼내려다가 멈춥니다. 요즘은 그런 게 필요 없는 세상인데도 박영란은 일부러 손에 잡히는 것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이 돈이 가벼운 돈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어서요. 박영란은 은행 앱을 켭니다. 잔액을 보여주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고성희는 그 떨림을 봅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그 떨림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안해할 여유가 없거든요. 고성희는 오히려 재촉합니다. 지금 바로. 박영란은 눈을 내리깔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 이 돈 받으면 엄마 여기서 바로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요. 고성희는 잠깐 말이 막힙니다. 영나가 자신을 끊으려고 한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그 대답은 딸을 위한 승낙이 아니라 돈을 위한 승낙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은행에 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고성희는 따라가겠다고도 못합니다. 따라가면 더 추해질 것 같아서요. 대신 고성희는 작업실에 남아 손톱을 뜯습니다. 고성희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끝이니까요. 30분쯤 지나 박영나가 돌아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고성의 눈이 그 봉투로만 갑니다. 여기요. 1억. 박영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고성희는 봉투를 받자마자 무게부터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돈의 무게가 아니라 영나가 삼킨 눈물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확인을 합니다. 수표가 몇 장인지 세고 액면을 보고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고성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풀립니다. 박영나가 그걸 보고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엄마는 역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영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엄마, 이제 가세요. 고성희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봅니다. 고성희는 딸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영나야, 역시 넌 내 딸이야. 박영나는 눈을 피합니다. 고성희는 더 말하지 못하고 나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고성희를 쿡 찌르는데요. 고성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고성희에게 필요한 건 영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 작업실 안에 남은 박영나는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올라오는데요. 박영나는 그 눈물을 닦지도 못합니다. 엄마니까 줬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해도 가슴이 계속 아픕니다. 박영나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 돈을 생활비로 쓰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편 밖으로 나온 고성희는 택시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길가에 서서 가방을 한 번 더 꼭 끌어안습니다. 그 봉투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됐어. 움직일 수 있어. 박진석이 막아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고성희는 적어도 오늘은 돈을 손에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나한테 그 1억은 그냥 돈이 아니라 영나가 자신의 두 발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증거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애써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그대로 앞으로 걸어갑니다. 딸이 문을 잠그는 그 소리를 뒤에서 따라오는 죄책감처럼 들으면서도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작업실 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고성의 머릿속은 딱 한 가지로만 꽉 차 있었는데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내 인생이 다시 예전처럼 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택시에 앉자마자 가방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돈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봉투가 사라지는 순간 자기 인생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도 안 해줄 겁니다. 돈도 안 풀어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숨통을 조이고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려고 길을 쓰는 꼴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 고성희가 택시 안에서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박진석이 살아있는 한 나는 끝이다. 그 생각이 무서웠는데도 고성희는 그 생각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운데 또 이상하게도 시원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딱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희는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사람을 다치게 한다, 죽게 만든다. 그건 고성희가 평생 입으로만 떠들던 잔인한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그 선을 넘는 순간 고성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택시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계속 속으로 되묻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데 답이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그 질문을 덮어버렸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고성희가 그쪽 사람을 떠올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예전에 재단 행사 끝나고 술자리가 길어졌던 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사모가 조용히 말했었거든요. 남편이 사람을 하나 잘못 건드렸는데 그냥 조용히 정리됐어. 그때 고성희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조용히 정리되는 일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그 사모는 고성의 눈을 피하지 않고 더 낮게 말했었죠. 정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다만 그 사람들은 돈보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봐. 그때는 지나가는 말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고성의 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모의 이름을 떠올렸고 이어서 그 사모가 자기에게 비밀처럼 남겨둔 연락처까지 떠올렸습니다. 고성희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상하리만치 기억이 정확해지니까요. 고성희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지면 못할 것 같아서요. 고성희는 그 사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나 부탁하나. 고성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갈라졌습니다. 고성희는 급하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말했던 조용히 정리해주는 사람. 그거. 상대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왜? 고성희는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음 넘는 선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다. 다시는 여기로 못 옵니다. 고성희는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는 바로 번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를 먼저 던집니다. 그 사람들 되돌리는 거 절대 없어. 확신이 있는 거야. 고성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응. 그럼 문자로 번호 하나 보내줄게. 거기로 이름 없이 메시지 보내요. 그쪽이 답하면 그때 움직여. 고성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묻는 순간 겁이 드러날까 봐요. 고마워. 자기야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고성희는 짧게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짧은 연락처와 함께 한 줄이 왔습니다. 이 번호로는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로만. 고성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 창에 커서가 깜빡이는데요. 그 깜빡임이 마치 지금 멈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한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적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길게 쓰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급합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았습니다. 혼자. 현금. 시간은 내가 준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친절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딱 조건만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 같았습니다. 영화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세계가 있다는 느낌이요. 고성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고성희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해? 박진석이 그렇게까지 했나? 영나한테서 받은 돈으로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질문이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고성희는 질문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답을 찾는 순간 흔들릴까 봐요. 약속 장소는 사람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기가 텁텁했고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 한쪽에 오래된 흉터가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이 남자는 말보다 눈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볼 것 같은 눈이었어요. 고성애 씨? 고성희는 그 한마디에 더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고성희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는 고성희를 위아래로 훑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 고성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고성희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손목에 힘을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무게만 느끼고는 바로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얼마? 1억.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인지 확인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하고 싶은 게 뭔데? 고성희는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깁니다. 고성희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확히.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치게 하는 정도로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잔인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 느꼈습니다. 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요. 고성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질까 봐요. 남자는 고성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고성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일은 돈으로 하는데 시작은 각오로 해. 지금도 그 각오 맞아? 고성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고성희 안의 마지막 인간적인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남자는 봉투를 가방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에게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려. 그리고 오늘 본 적 없는 걸로.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고성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생각이 뒤늦게 덮쳤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봉투는 남자 손에 들어갔고 고성희의 인생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다는 거리요. 이제 남은 건 뒤돌아가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견디는 거였습니다. 박성재는 요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는데요. 불안감이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돈줄이 막힌 순간부터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오래 봤습니다. 고성희는 궁지에 몰리면 조용히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급해지고 더 과감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쪽이었죠. 게다가 박성재는 영나가 엄마의 요구에 1억을 고성희에게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영나가 1억을 쉽게 내주진 않았을 텐데 억지로 내줬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영나에게서 1억을 가져갔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급해서 생활비로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박진석에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고성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말을 했다가
박진석이 곧바로 고성희를 자극하면 더욱 폭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확신이 없었고 확신이 없어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사람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빠르게. 박성재가 연락한 건 이지환이었습니다. 지환아, 며칠만 부탁 좀 하자. 이지환은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형, 무슨 부탁? 우리 아버지 밤에 좀 지켜줘. 야근하고 내려갈 때. 티나지 않게. 이지환이 잠깐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왜? 회장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 박성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 근데 불길해. 고성희가 영란한테서 1억을 가져갔다더라. 돈줄 막힌 사람이 갑자기 그 돈을 만들었으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지환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형. 그날부터 이지환은 박진석 동선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앞에서 경호처럼 붙는 게 아니라 기둥 뒤나 차량 사이 같은 데서 거리 두고 지켜봤습니다. 박진석 성격상 누가 따라붙는 걸 알아차리면 오히려 더 반발할 수 있으니까요. 이지환은 박진석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시간, 차가 세워진 위치까지 머릿속으로 외워두었습니다. 위험은 늘 반복되는 동선에서 터지니까요. 그리고 사건이 터진 날은 밤 11시 무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늦은 시간 특유의 정막이 깔려 있었는데요. 이런 장소는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소리 하나가 나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박진석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한 번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들어오는 차겠거니 했는데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정면으로 박진석을 향해 꽂혔습니다. 빛이 눈을 찌르자 박진석은 무심코 손을 들어가렸습니다. 그 순간 이지환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차가 주차하려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오는 속도였습니다. 이지환은 숨이 턱 막히는 걸 느끼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둥 뒤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뒤늦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 한 대가 직선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30m, 20m, 10m. 거리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빨랐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몸이 굳었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진짜 위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지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진석을 잇는 힘껏 밀쳤습니다. 박진석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고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 찰나에 차가 박진석이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박진석 차 옆면이 들리듯 밀렸고 주변에 세워진 차들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커브를 꺾어 주차장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박진석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눈앞에 있는 이지환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지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지환은 이를 악물고 숨을 들이쉬었는데요. 아픈데도 먼저 박진석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지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은 말하지 마. 박진석은 숨이 가빠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숫자도 한 번에 안 눌렸는데요. 박진석은 억지로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는 몇 분 동안 박진석은 이지환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이 눈을 감을까 봐요. 이지환이 조용해질까 봐요.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 실장, 눈 떠. 지금 눈 감으면 안 돼. 구급대원이 도착해 이지환을 들것에 올렸고 이지환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와 처치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박진석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박진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기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박진석은 머릿속에서 자꾸 같은 질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더 끔찍했습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맞지? 박진석은 이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름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박진석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어서 일부러 입술을 더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박진석 목소리가 낮았는데요. 박성재는 그 낮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평소의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와. 지금. 병원이요? 왜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박성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고 옷이 엉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환이가 날 살렸어.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거의 죄책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재야. 내 아버지. 박진석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차 번호가 확인될 거다. 누가 몰았는지도 확인될 거고. 박성재는 목이 말랐습니다. 아버지,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박진석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박진석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 더 차가운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야. 목적이 분명했어.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눈을 맞추며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 집안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군지 너도 알지? 박성재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응급실 문 안쪽에서 이지환이 잠깐 눈을 떴습니다. 이지환은 고통 때문에 눈을 제대로 못 뜨면서도 박진석이 괜찮은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 때문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요. 박진석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사과보다 살아있게 만드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박진석을 없애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라면요? 다음은 더 노골적일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복도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고성이는 그날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는데요. 단칸방 천장이 낮게 눌러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귀는 계속 열려 있었고 창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같은 기분이었어요. 박진석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도감이 아니라 문제가 살아남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온 거죠.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손바닥으로 스피커를 덮듯 감쌌습니다. 화면에는 암호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삼키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작업 끝. 오늘은 움직이지 마라. 딱 그 한 줄이었는데요. 끝이라는 말이 고성이를 편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끝났다는 건 일이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시도를 했다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알아버렸습니다. 실패의 문제는 단순히 못했다는 게 아니라 흔적이 남는다는 데 있다는 걸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일을 겪고도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정확하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고성이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손가락 마디를 꾹꾹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낮이 됐는데도 고성이는 커튼을 안 열었습니다. 문 앞 복도 발소리가 나면 고성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오면 어떡하지 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CCTV부터 보겠지. 박진석이 움직이면 그 다음은 늘 시스템이 움직이니까요. 고성이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신저 대화창을 눌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지우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는데요. 지우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왜 지우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스스로도 범인처럼 느껴지니까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마저도 자기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병원에 있는 동안 누가, 어떻게, 어디로 빠졌는지부터 잡으려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범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집안이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박성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비서실, 보안팀, 그리고 경찰과 연결되는 라인이요. 주차장 CCTV 전부 확보해 주세요. 입구부터 출구까지요. 차량 번호가 안 잡혀도 동선은 잡혀요. 박성재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차량 번호가 안 잡혀도 동선이 잡힌다는 의미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흔적을 쫓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고성이는 소문으로 먼저 듣게 됩니다. 단칸방을 나와 식당으로 출근했는데 주방 한쪽 TV에서 사회 뉴스처럼 흘러나오더라고요. 주차장 사고용의 차량 추적. 정확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고성이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웅웅거렸거든요. 대신 고성이는 자기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닿아도 감각이 둔해질 정도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설거지를 하다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고 주방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정신 어디 뒀어? 고성이는 죄송해요를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자기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겁에 질리면 목소리부터 얇아지잖아요. 그날 저녁 고성이는 다시 암호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주차장 쪽 수사 들어간다. 내 쪽도 조용히 해라. 전화는 절대 받지 마라. 고성이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사 들어간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거든요. 그제야 고성이는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 뼛속까지 이해했습니다. 박진석이 죽지 않았으니 박진석은 살아있는 상태로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미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CCTV가 열리고 차량이 좁혀지고 시간이 맞춰지고 결국엔 사람까지 갑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박영나가 떠올랐습니다. 영나가 1억을 줬다는 사실이 이제는 연결고리로 보였습니다. 영나가 혹시라도 조사선에 걸리면 어떡하죠? 엄마가 돈을 가져갔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동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생각이 들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야, 영나는 상관없어. 상관없어야 해. 고성이는 혼잣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주문처럼 나왔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대개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고성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흔적들. 메모, 일정, 숫자, 이름 그런 것들이 갑자기 전부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이 날 그냥 둘 리가 없어 성재도 날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그때 고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메신저가 아니라 일반 전화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보다가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끝날 것 같고 안 받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전화를 걸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왜 지금이냐가 더 무서워지는 시간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앉았다가 섰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안 가라앉았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였고,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말보다 자료를 먼저 손에 쥐는 사람이라는 걸요. 휴대폰이 한 번 울렸는데요. 고성희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안 보면 안도될 줄 알았는데 안 볼수록 더 무서웠어요. 화면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2억. 못 내면 당신 이름부터 불 겁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2억이지? 고성희가 처음 준 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을 달라니요? 고성희는 그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일을 다시 해주겠다는 의미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커졌기 때문에 위험 비용을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고성희를 담보로 잡고 말이죠. 고성희는 박진석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은 사고가 터지면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서 순서를 세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CCTV부터 보겠지. 주차장 입구, 출구, 시간대, 차량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로 빠졌는지. 그 다음엔 경찰이 붙습니다. 고성희는 그 흐름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청부업자 쪽 상황도 그려집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그들은 다음 의뢰를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판에서 빠져나가는 게 급해집니다. 번호를 버리고 차를 버리고 몸을 숨기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게 다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들이 내고 사라질 인간들이 아니죠. 고성희의 눈이 메시지 마지막 문장에 다시 박혔습니다. 당신 이름부터 불 겁니다. 그제야 2억을 더 달라고 하는지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입막음 값이었습니다. 청부업자가 살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예요. 누가 시켰다를 말하는 것. 그러면 자기들은 형량을 깎을 수 있고 경찰은 윗선을 잡았다고 좋아합니다. 결국 제일 먼저 던져지는 건 의뢰인입니다. 고성희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추적이 시작됐다는 신호였고 추적이 시작된 순간부터는 요구하는 돈의 의미가 바뀝니다. 성공 보수가 아니라 도망갈 돈, 위험 비용이 되고 침묵의 대가가 됩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뭘 눌러도 소리가 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여지가 없구나. 돈을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을 가거나. 과연 그녀는 다시 영란을 찾아가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얘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